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소매업체들의 판매 실적 부진에 대한 실망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두바이 월드의 채무 조정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0.3%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1% 이상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두바이 월드의 채무 상환 유예 요청으로 인한 우려가 계속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은행주가 급락했습니다.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 월드의 채무에 대해 지급 보증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재무부 대표는 두바이 월드는 정부의 보증이 아닌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돈을 빌렸다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은 은행들이 일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올 3분기에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작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한 국가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3분기에 전 분기 대비로도 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을 뉴욕 증시가 결국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막판에 약 한 30분 정도를 남기고 매수세가 집중이 됐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두바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우는 0.3% 정도 올라서 1344를 기록했는데요. 때문에 은행주가 약세가 아닌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그래도 뒷심을 발휘해서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예, 다우지수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인해 휴장이었었는데 이제 두바이발 모라토리엄으로 인한 시장에서 우려감이 확산되는 모습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열렸던 미국 장은 약 1%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시장이 예상보다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일 아시아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마감했던 미국 장 또한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바이 월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시장이 조금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기준으로 0.34% 상승한 1344포인트대, S&P 500은 0.38% 상승한 1095포인트대 상승을 이끌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건 두바이 월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러한 여파가 어떻게 시장에 미칠까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이러한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 시장에서 다시금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미국 증시는 장막판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두바이 월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금 여타 다른 동유럽권의 국가들 그리고 베트남 같은 이머징 마켓이 다시 디폴트를 선언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런 강세 기조가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미국 증시는 0.34% 상승한 1344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안정세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차트 흐름입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 시장에서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계속적인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막판 장 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시장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재밌습니다. 두바이 사태에 대한 우려를 안고 뉴욕 증시가 11월 마지막 거래일을 출발했기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뒷심이 발휘가 됐는데 큰 이유는 역시나 두바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 때문에 약세로 출발했다가 우려가 줄어들면서 막판에 반등에 성공한 것인데요.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두바이가 계속적인 두바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 움직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두바이발 악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소 완화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또한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바이 월드에 대해서 두바이 국가에서는 지금 시장에서의 국유 기업은 맞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나왔던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은 두바이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디폴트가 두바이 국가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바이 부채가 약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이 넘어가는 모습 속에서 두바이 월드의 비중이 거기서 40조 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바이 월드의 만약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디폴트까지 선언했을 경우엔 두바이 국가 또한 여파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고 동유럽 국가에 대한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건데 미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 증시의 상승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은 다시금 은행주가 이란에 대한 여파가 잘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을 주도했었지만 지금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더 이끌어 나갈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두바이 월드 채무조정 협상 추진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채무조정 협상이 제대로 잘 통과했을 경우 이러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 시장이 안정세로 진입하면서 본궤도로 다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나타나면서 다우지수는 강한 흐름을 이끌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바이 월드가 채무 일부인 260억 달러를 채권당과 건설적으로 한번 채무 조정을 해보겠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결국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다우가 막판에 상승 반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같은 분위기 은행주가 곧바로 좀 받았던 모양인데요. 상대적으로 또 미국 은행이 유럽 은행에 비해서 두바이 관련 익스포저가 좀 낮다라는 소식도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은행주 강세로 마감됐더라고요. 예, 지금 은행주의 강세가 장 후반의 반등을 주도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HSBC,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액이 크고 일본 또한 지금 미쯔비시 UFJ 같은 경우에는 80억 엔에 5천억 엔에 달하는 지금 두바이 국가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내놨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서프라임 때문에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이러한 자금 유입이 들어오지는 두바이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은행들이 두바이 대출로 인한 이러한 해소가 안 될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러한 금융주들은 강세의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5%, JP모건이 2.8%,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4% 등 이러한 두바이 부분에 상관없이 금융업종의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편 유통업체들은 은행주와는 달리 좀 부진하게 끝이 났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는 소식이죠. 예,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목요일이었었는데 목요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부분의 그 기점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러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유통업체에서는 이러한 소비가 적자가 나는 부분을 이번 추수감사절 이후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큰 폭으로 가격을 감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인 시즌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NRF에서 발표했던 소비자 1인당 구매 규모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작년 대비 8%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걸로 인해서 주요 유통주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이시스 같은 경우 6%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소매 매출이 이러한 유통점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온라인 업종들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먼데이라는 새로운 신흥 단어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사이버 먼데이의 온라인 쇼핑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매 매출이 9억 달러를 상회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6%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조금 더 일부 유통망이 있는 대리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결국 이런 온라인 쇼핑에서 사는 것이 조금 더 가격이 더 싸게 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 고객들이 이런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자금의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사이버 먼데이라는 언급이 꾸준히 나오면서 지금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5.38%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네.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사실상 추수감사절 이후의 블랙 프라이데이. 하지만 매출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됐었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낳으면서 증시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통주는 부진했고 하지만 사이버 먼데이 관련해서 온라인 유통주는 상승하는 유통주 내에서도 조금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사이버 먼데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다 싶거든요. 예,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목요일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서 유통 가전제품을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지금 사이버 먼데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러한 추수감사절 이후 월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이버 먼데이라고 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긴 휴가 연휴를 끝난 이후에 회사에 복귀하는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회사나 아니면 집에서 지금 이러한 무료 할인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월요일 날 많이 사이버 쪽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이버 먼데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신흥 단어로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신흥 단어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강세로 시장의 자금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이제 사이버 먼데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이 막판에 반등에 성공한 것은 두바이 쪽에서, 두바이 월드 쪽에서 채무 조정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해보면은 일부 온라인 유통주가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유통주 큰 그림에서는 일단은 소비자 수는 늘어났지만, 1인당 어떤 그 소비액 자체는 감소를 했기 때문에 유통주는 부진한 모습 속에 끝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굉장한 큰 키를 쥐고 있는 소비 쪽은 부진한 모습이었고 두바이는 사실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 심리만 조금 회복이 돼서 막판에 반등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 이런 기대감이 얼마나 더 나올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개소와 자산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투자 심리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는 아직까지 예전에 비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국면에서 지수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두바이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이런 안정 추세로 진입됐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단순 기대감으로 시장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중에서의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의 하락에 대해서 압력이 높아가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참여자들은 계속적인 강세 쪽으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바이 사태라는 갑자기 돌발 변수를 우리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연말 랠리를 또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또 그런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시카고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시카고 PM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놨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데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카고 PMI 지수는 56.1을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15개월 내 최고치고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PMI 같은 경우 50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확장세냐 경기 위축 국면이라는 것을 내놓는 건데 50의 기준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가 확장세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확장세 또한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지 여부보다는 조금은 이러한 경기 회복 국면 진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인 이러한 강한 상승 랠리를 이끌기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끌면서 시장에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 또한 의견을 일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이러한 경제 회복과 주가 간의 이제 자산 버블의 갭 차이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월 대비 하락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깨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시카고 11월 PMI 지수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또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나올 예정인가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ISM 제조업 지수를 비롯해서 시장에서의 주요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11월 ISM 제조업 지수 예상치가 55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은 얼마나 더 상회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10월 미결제 주택 매매 건수 그리고 ISM 구매자 물가지수와 건설 지출 전월 대비 건설 지출 또한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더 회복 기조에 힘을 보태줄지 혹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자아낼지는 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요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이든 큰 폭이든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안정세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큰 시장의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해서 플러스 마감한 뉴욕 증시와는 달리 유럽 증시는 다시금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두바이 얘기가 처음 나오자 3%대 급락을 했다가 다시 1% 반등에 성공해서 이제 좀 일단 한숨을 돌리겠거니 싶었는데 다시금 1% 하락했어요. 예,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영국은 1.04%, 프랑스 1.1%, 독일은 1.04% 하락을 하면서 다시금 하락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두바이에 대한 악재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 증시의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갈지에 대한 의문감이 계속 들고 있는 가운데 유럽 증시의 낙폭이 커진 모습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유럽 증시가 먼저 장을 마감하는 만큼 미 증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오늘 밤에는 상승으로 출발할 확률이 높긴 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러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국제유가 포함해서 상품 시장 동향도 한번 알아보죠. 예, 유가 같은 경우 1.6% 상승하면서 배럴당 77.28달러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결국 달러의 약세 기조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바이발 악재가 어느 정도 회복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금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되면서 지금 금 가격 등 이제 대부분의 원자재 관련 업종들이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금값은 0.6% 상승하면서 온수당 1,181.10달러의 장 마감을 했었습니다. 11월에만 13%를 상승하면서 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달러 약세 기조와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커지면서 안정자산 선호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가 또한 이러한 흐름세를 받으면서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달러 약세 기조가 지금 유가의 75불대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75불과 80불의 유가의 박스권 흐름은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바이발 우려가 완화되면서 막판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화 연결해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자, 동행종금증권으로 연결을 한번 해볼 텐데 홍제 지점에 있는 최일종 팀장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이미 두바이발 충격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121선 회복은 못했지만 말씀하셨던 1550선은 넘겼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금요일장 폭락장을 이겨내고 재차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두바이에 대한 냉정한 글로벌 평가가 과거 서브 모기지 금융위기와 비교해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평가가 이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은 이제 두바이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저가 아닌 그동안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 중에 유럽계 자금 이러한 부분이 이제 충당을 위해서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좀 매도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반응이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증시의 핵심 변수라고 한다 이러면은 외국인 선물 포지션과 이에 동시에 선물 옵션 시장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전일의 상승 부분은 기술적 반등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본다 이러면은 이러한 선물 옵션 포지션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나스닥 선물의 방향성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방향성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직접적인 두바이 익스포저가 있고, 그다음에 앵고로 힘들어하는 일본 증시 방향성이 이제 국내 시장 투자 심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포지션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 쪽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선물 쪽에서 하루 중에 그 수급적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투기적인 접근이 굉장히 좀 심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흐름, 즉 이제 현물은 그대로인데 매도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선물 시장이 요동을 친다 이러면은 매매의 주체가 투기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적으로는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적으로는 상당히 좀 민감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중 나스닥 선물의 방향성인데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이제 커플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심리적 영향력과 마땅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나스닥 선물의 이제 방향성에 의해서 장중의 흐름 이러한 부분이 좀 변동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이제 나스닥 선물 흐름을 봐서 전략을 좀 구사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본 증시인데요. 일본 증시의 하락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두바이보다는 앵고로 인한 수출 기업 채산성 악화가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는 다소 큰 영향력은 없겠습니다만은 심리적인 영향력은 다소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을 오늘 체크를 해서 움직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먼저 마감이 된 유럽 증시는 다시금 하락하면서 끝이 났지만은 두바이 월드의 채무 조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뉴욕 증시가 막판 반등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증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일단 전략 후강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증시가 어차피 랠리 흐름을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기대하는 투자자는 어차피 현장세에서는 마이너리 리포트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전일의 기술적 반등 그리고 조금 이어질 이러한 그 기술적인 추가적인 반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의 현금 확보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인해서 상승으로의 그 부분은 제약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전략 자체는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 먼저 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현금 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증시가 불안하니까 현금 확보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매매 차원에서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현금 확보다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업종으로는 이제 은행주나 건설주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악재의 그 주변주로서 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적극적인 조정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쪽보다는 대중국 관련주와 일본 앵고 현상으로 인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 그런 수출 기업으로 이제 대상을 압축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지수의 조정 시 상대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내수주 쪽으로 투자가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오늘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국 관련주 그리고 앵고 현상에 따른 반사익을 노릴 수 있는 우리 수출주 일부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수주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오늘 유망 종목으로 꼽고 싶으신지요? 네, 오늘은 일단 그러한 그 종목들도 좋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접근을 일단은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LG 생명과학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4분기 실적은 이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출 부분 둔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이 나왔고요. 문제는 이제 이 종목 자체의 내년 R&D 성과 평가의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저점 부위가 이제 통과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좀 이제 추천을 드려보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금요일 날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밑꼬리를 달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의 양봉 수준도 이제 그다지 좋은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기술적인 반등권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매수 접근이 6만 500원 정도 수준에서 6만 1,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그렇게 길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까지의 변동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6만 8,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은 물량벽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6만 8,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은 손절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구간은 좀 짧게 잡죠. 6만
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를 잡아드렸는데 손절가는 5만 9천 원 정도의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이제 그 저점이 하향이 터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 확보 조금 기다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양정금증권 홍대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강한 어조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안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고요. 정부는 일단 제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세종시를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라는 정부의 수정안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200만 개 이상 늘리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이 10월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한 달 전 대비로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KT가 국내 1위 렌터카 업체로 알려진 금호 렌터카의 새 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약 한 3천억 원대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느냐라는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KT는 계열사인 KT 렌터를 통해서 렌터카 사업을 벌여왔다고 하네요. 유럽연합이 어제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위완화에 대한 절상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결국은 거부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노총이 노조 전임자 임금을 이제 노조가 부담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굉장히 급선회를 한 모양인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었지 어제 오후의 일인데요. 이 노동법 사항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시행 요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 위원장은 어제 이제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요. 노동조합 이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가 더 이상은 이 노사 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개혁을 해나가겠다면서 이 노조 자율적인 전임자 급여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 노조법 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 이 법에 대한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제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한국노총의 이제 이번 제안은요 시행이 앞으로 이제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문제의 시행을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조직을 보전하기 위한 좀 일종의 타협책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해석이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뭐 한국노총이 어떻게 보면 한 발 뒤로 물러선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는 정부로서는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제 노총 측에서 이 시행을 유예해달라 이러한 의견을 다시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현재로서는 현행법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바뀐 한국노총의 입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복수노조 허용의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제 전면 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버리고 이 복수노조를 기존처럼 금지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은 기업 내부에서 노조 사이에 사활을 건 이 선명성 조직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바로 한국노총의 입장으로 어제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합원의 인기를 얻으려고 서로 다퉈 목소리를 높이고 또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금지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좀 접점에 있어서는 좀 사측과 어떻게 보면 좀 더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게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조금 노동계에 있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노사정 간의 접점을 좀 더 가까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관측들도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 기간을 줘야 될 것이다라고 한국노총이 이제 입장 표명을 했는데 정부는 일단 반대 입장을 여기에 보였고요. 민주노총이 당연히 조금 반발을 좀 한 것 같은데 양대 노총 간의 공조가 파괴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이 지금 우세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노사정 역학 구도에 좀 더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민주노총이 연대 파기를 경고를 하면서 양대 노총의 협력 구도가 사실상 깨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부로서는 이제 이번 돌발 제안을 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진입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한국노총 같은 경우 이 노동 현안에 대한 이런 기존 입장을 바꿀 경우에 있어서 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 노사정 협상이 좀 더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좀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이제 장석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 직후에 노사정 4자 긴급 회동이 또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정부는 이 한국노총과 이 경총의 합의를 전제로 이 재조정 가능성을 또 한편으로서는 열어놓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이 정면 충돌 위기까지 치달았던 이 노정 갈등이 현재로서는 일단 좀 숨을 고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이 한국노총이 이 경총 과정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니 복수노조 허용이라든지 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서 어떤 타협안을 내놓을지 현재로서는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 대해서 이 노동부와의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또 민주노총이 어떠한 좀 반응을 보일지가 이 앞으로 노동계 투쟁의 수위를 좀 더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세종시 대안으로 떠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강 방안으로 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치가 추진된다, 이러한 소식이 어제 이제 들려왔지요. 이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가 어제 이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세종시 유치 안건을 논의를 했고요.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을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이쪽으로 이제 좀 무게추가 기울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해외 과학 혁신 신도시의 사례를 들어서 이러한 사례를 좀 분석한 결과 이 세종시가 여러 면에 있어서 특히 이제 대규모 부지 확보 면이라든지 또 우수 인력 확보, 또 교통 인프라 면에서 성공 요인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이제 민간합동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근에 있는 충북 오송이라든지 또 오창이라든지 이러한 좀 주변 도시의 기초과학 연구 또 생명과학 등과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호 연계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또 한편으로서는 정부의 속내로 현재 읽혀집니다. 투자 규모만 해도 3조 5천억 원 규모로 현재 좀 알려져 있고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이 기초과학 연구원과 함께 또 중이온 가속기가 또 설치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세종시 원안에 따르는 이 이제 구부 이청이라는 이 과거 정부 부처 이전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이 백지화 또는 최소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또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네, 정부는 과학벨트를 조성해서 일자리 212만 개가 창출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이를 둘러싼 정치권 반응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2015년까지 총 200만 평방미터의 사업 부지에 약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역 국책 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과학 분야에 있어서 최대 대선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2월에 특별법이 재정 국회에 제출된 뒤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심의조차 받지 못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 정부로서는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 중부권 지역에서만 약 212조 원의 생산 효과와 또 136만 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국민 경제 전체로는 향후 20년 동안 최대 2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입장에 따라서 여야의 움직임도 점차 바빠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는 이제 어제 이 충청권 당협위원장들과 이제 충북 청주에서 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역설을 하면서 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현재로서는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은 여론의 흐름에 이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또 여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기세도, 야당의 반발도 점차 이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어제 이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이 충북 청주와 또 오송의료과학단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 3일이죠. 내일 모레인데요. 이 충남 천안을 방문해서 이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이제 정세균 대표의 방송 토론도 예정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지난주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이제 자유선진당의 움직임도 현재는 관심사지요. 이 선진당의 경우 향후 법률 투쟁을 병행을 해서 이 세종시 원안 사주 투쟁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소식입니다. 또 이제 오는 3일과 4일에는 각각 충남 보령과 아산을 방문을 해서 이 세종시 원안 사수 캠페인을 현재로서는 가질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과학 비즈니스 벨트 모델로 삼은 두 개의 어떤 도시가 있는데요. 독일의 드레스덴 그리고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라는
하는 곳입니다. 어떤 도시이길래 성공 사례로 참조할 만한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조금 생소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 이제 큰 대도시가 아니고 또 수도 이런 것과도 또 거리가 멀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들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로 충분히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거두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의 사례에 있어서도 참조가 된다. 이러한 것이 또 민간합동위원회와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쏠릴 텐데요. 먼저 네. 이제 독일 드레스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곳 같은 경우 이제 과거 동독 지역에 이제 있는 도시인데요. 네.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됐고 특히 이제 독일 통일 당시만 해도 이 실업률이 15%에 이를 만큼 사실상 절망에 빠진 도시다. 이런 동독 내에서도 굉장히 부진한 도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 정부가 주도를 해서 20여 개의 기초과학 연구소를 유치를 하고 또 응용연구소로 유치를 하면서 이 5천 명의 과학자가 이 지식 기반의 도시화를 주도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도시는 이 도시만 하더라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약 6.8%에 달하고요. 이 드레스덴 안에서만 1,200개의 첨단 기업이 있는 이런 독일 내 대표적인 과학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한데요.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현재로서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지난 50년대만 해도 1인당 주민소득이 미국 전체 주민소득의 60%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후 이제 교육과 연구 기능이 직접 이 연구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관련 종사자만 약 4만 명에 대한 이 거대한 과학단지가 됐다고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아서 이러한 이제 이 여러 가지 부처 성공 이제 각 도시의 성공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조할 만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통계청에서 지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10월 산업 지표였는데 요즘에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경기 회복세가 조금 주춤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찰나에 이 지표도 역시나 이 같은 점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인데요. 좀 곳곳에서 불안 요인이 미력하게나마 좀 감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10월 들어서 물론 이제 추석 여파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관공업 이 생산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또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이제 8개월 만에 증가세를 멈췄습니다. 여기에 또 신종플루로 인한 산업활동 감소 효과가 벌써부터 이제 일부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좀 불안 조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네. 이제 생산지표 추락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이제 11월부터 이제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하면 이제 내년 11월이면 이제 딱 1년이 된 기간이죠. 네.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좀 기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피부로 느끼는 좀 경기 상승 체감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지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네. 10월 광공업 생산 지표 같은 경우 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 11%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신종플루에 따른 이제 생산 감소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이 서비스업 생산 부분에서 많이 눈에 띄지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이제 여행 사업이라든지 유원지 테마파크, 휴양 콘도 운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양업들이라든지 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전월 대비해서 3%포인트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개월 만에 플러스 추세를 일단 멈췄습니다. 과연 이제 올 연말에 이 실물 생산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향후 경기 회복에 좀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좀 줄어들고 신종 플루 여파가 있었던 것이 10월 산업활동 지표를 좀 주춤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계 소식 좀 들어보겠는데요. M&A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렌터카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KT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KT 하면 국내 최대 통신업체 중 하나죠. 이런 통신업체가 렌터카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아마 많이 좀 의아해하는 생각
생각들을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그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또 매각 주관사인 이 산업은행이 이제 밝힌 내용이죠. 금호 렌터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KT MBK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가 최대 주주고요. 여기 이제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이제 참여를 한 바로 이제 컨소시엄인데요. 이제 지난 20일 마감한 이 금호 렌터카 본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KT 컨소시엄과 또 이제 롯데 또 신한 이 사모펀드 또 외국계 일부 사모펀드도 참여를 한 것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금호아시아는 이 KT 컨소시엄과 인수 조건에 관한 최종 협의를 거쳐서 이달 중에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호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5만 대의 차량을 보유한 국내 렌터카 업체 명실상부한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4,800원의 매출 달성 예상되는 어떻게 보면은 금호 계열사에 크지는 않지만 예. 알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룹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아깝게 팔리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KT로서는 이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신회사가 이러한 좀 렌터카 회사를 인수를 한다는 게 네. 조금은 의아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 KT는 여행과 레저, 운송 사업에서 새로운 좀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또 우량 자회사를 육성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는 입장을 잡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이 KT 렌탈이라는 이 렌탈 자회사를 보유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만큼 이제 사내에서 이른바 좀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현재로서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금호 렌터카 이제 매각 작업 현재로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마무리가 돼가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에 따라서 이제 금호그룹의 이 구조조정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이 금호 아시아나 플라자 지분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12월 중에 금호생명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유동성 확보도 현재로서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우건설 매각이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경우 사실상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은 좀 더 마무리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중국과 EU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최대 이슈는 위화나 절상 문제였는데요.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중국은 역시나 버티기로 맞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난징에서 이 중국과 EU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보통 이제 정상회담 하면은 좀 더 화기애애한 모습을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외교적으로나마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 특히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어제 이제 이 정상회담에 참석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이제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일부 국가가 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역 보호주의를 실행을 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다라고 하면서 좀 더 단호한 어조로 사실상의 이 위안화 절상 요구에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EU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이 대중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 계속 들어서 이 위안화 절상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 위안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중국 경기가 V자형 반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반기에 EU의 대중국 수출은 5.3% 하락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만큼 EU로서는 이제 워낙 이 위안화 절상 요구를 할 만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EU의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처지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수출이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때까지는 당분간 중국 당국은 이 위안화를 평가 절상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절상이 빗발쳐도 중국은 굉장히 싸늘한 반응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알아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통주가 부진했지만 두바이 월드의 채무 조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자 결국 다우는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막판 반등에 성공한 것인데요. 0.3% 올라서 1,344로 끝났습니다. 11월 거래일을 뉴욕 증시가 플러스로 끝을 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